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월요일부터 좀 많이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어저께 눈발이 조금 날리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춥기만 해요.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이제 2월부터는 뭐 그 예방접종 할 수 있는 게 나온다고 하는데 기다려 봐야죠. 항상 건강하시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자, 오늘은 평택 지제역 자이아파트 분양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며칠 전에 이제 제가 그 저기 평택에 있는 고덕 신도시 안에 있는 EBC2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반응들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제역 자이 아파트 하나 이제 올려드리면서 브리핑을 해드리려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지제역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 일정이 지금 홈페이지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1월 달에 분양한다고 하는 거 이제 그것만 보여드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그 홈페이지 한번 일정 나온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에 이제 자이건설 치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자이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1월달, 2월달, 3월달을 이렇게 예정에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제역 자이 아파트 이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저기가 나오죠. 홈페이지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해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자이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서는 좀 브랜드 네임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아파트예요. 기존에 자이도 있지만 그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좀 분양가 대비 뭐 예전에 분양한 거니까 분양가 대비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자이 건설을 좀 많이 높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업 안내를 보시면 자, 제일 먼저 보실 게 사업 개요. 사업 개요는 지금 이제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 사업 A3 블럭 아파트에 들어오는 거고요. 대지 위치는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거기에 이제 A 3블럭인 거고 대지 면적은 이렇고 건축 면적은 이렇고 연면적은 이렇고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25층. 거기에 1052세대가 들어온다는 거고 전용 59AB가 있고요. 74AB가 있고요. 84AB가 있고 97AB가 있고 99 그다음에 113 그러니까 이런 요 정도의 이제 세대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타입을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주차 대수는 1377대 이게 이제 근린생활시설 6대를 포함한다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근생의 상가 부분이 몇 개가 들어올지는 저희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고 1052세대에 이렇게 1377 그렇게 되면 한 1.1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업 개요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직까지 조감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조감도가 나와야 되는데 조감도가 안 나와서 자, 그 다음에 입지 환경을 한번 봐드릴게요. 입지는 누가 봐도 좋은 지제역에서 요 직선거리로 해서 요 상황.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게 BRT 노선이에요. BRT 노선. BRT 노선에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BRT가 개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획되어 있기는 하는데 개통될 것 같아요. 여기 서재 자이 아파트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평택 센트럴 자이, 여긴 자이시티라고 하는데 자이가 이제 여기 동작동 등에 자이 다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BRT 노선에 걸려 있는 그 아파트인 거고 세대수도 괜찮고 이제 다 한 가지 좀 단점 아닌 단점. 평택 산업단지가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근데 이제 옆에 이제 근린공원도 지금 되어 있고 초등학교도 여기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조금 이제 단점이 보완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오래된 이마트인 거고요. 계속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근린공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부분만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이라는 그 브랜드 하나 갖고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 요번에 아마 청약률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음, 이제 오시는 길이라는 거는 지금 원래는 여기 이 자리, 원래가 아니고 자리는 이제 현장은 여긴 거고요. 그리고 견본주택은 지금 소사동에 있어요. 소사동에 건본주택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건립 중인 거고 평택대학교 앞에 소사동이에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예약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릴 거는 브랜드라는 거. 이런 생각 자기가 아니면 누가 할까요? 맞아요. 자기가 좀 생각 같은 이 부분들을 조금 창의적이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자이건설은 주거 문화를 선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GS 건설 자이는 지역의 상징이 됩니다. 가만히 보면 평택 같은 경우도 더샵이나 아니면 GS 자이 아니면은 현대 힐스테이트 이런 부분들이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GS 자이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명실상부 넘버원 브랜드인 상황인 거고 GS 자이는 뭐 이런 식으로 소통한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거 블로그를 올려드리려고 유튜브를 찍으려고 카톡을 한 게 있어요. 그 GS 여기 평택 지제역 자이 들어가 보면 카톡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데 그 카톡을 제가 이제 연결을 해서 한번 봤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개인 카톡이라서 제가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어떤 거냐면, 이제 지제역 차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이제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아주.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의했던 거는 이번에 청약하면 분양권인데 주택수에 산입이 될까요? 산입돼요. 그 질문의 답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했어요. 전매 제한 연도 그게 몇 년인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인지,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해서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처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여쭤봤고,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온 게,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가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불이익 발생된다는 거는 처분 안 하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해서 당첨이 돼서 입주 시점에 처분 안 하면 어찌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불이익이 이제 발생한다고 오셨고 어떤 불이익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입주자로 선정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질문한 게 입주자로 선정되고 3년 전매에 제한이 있는데 입주는 2년이고 바로 매매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 부분 불이익이 발생됩니다에 입주가 불가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3년 전매 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을 물어보니까 전매 제한 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그러면 2년 후에 내가 소유권 이전을 이 아파트 시행 쪽에 GS 자이아에서 본등기에서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시면 전화 주세요. 말씀드릴게요. 입주가 불가능하면 취소가 되는 건가요?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내가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불이익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불이익은 입주가 불가합니다라고 물어본 거고 얘기를 해준 거고 그러면 입주가 불가능하면 취소가 되는 건가요? 물어봤을 때 이분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는 대출 받을 때도 처분 서약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은행 전산망에 등록이 돼서 불이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중도금 대출 실행하는 부분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6개월 안에 입주 시점 됐을 때 6개월 안에 그 전집을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처분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처분 조건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중도금 대출 실행도 이 처분 서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불이익이 중도금 대출 실행했던 부분을 다 토해내셔야 되고 입주가 제한이 된다라고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입주가 불가한다고.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청약 받은 게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요.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입되는 거죠? 그랬더니 네 이렇게 왔어요. 답변을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보세요. 정말 궁금한 거 저희도 잘 몰라요.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법이 너무 많이 27번인가 28번이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주택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무사님한테도 여쭤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해서 여쭤보면은 잘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자이에서 얘기하는 이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아까 공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저역에서 이게 이제 자이 아파트 있는 데고 여기 근린공원이 계획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원 산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공원만 있어도 강아지 데리고 산책할 수 있고 정말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갈 수 있다는 부분은 지제역에서 수서까지 28분이면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산까지 한 2시간 40분? 그 정도면 가요. 그리고 목포까지도 2시간이면 가다 보니까 아침에 출발해서 목포 가서 회 한 접시 드시고 불이 켜고 잠깐 쉬었다가 3시 정도에 이렇게 오셔도 충분히 일일 관광권이 되는 상황인 거죠. 점심 먹으러 진짜 목포 갔다가 올 수 있는 상황도 되다 보니까 점심 먹으러 부산 갔다 올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편리해지는 상황 같죠. 그리고 자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차를 끌고 지제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더 주차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지제역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강남까지 가는 이제 비즈니스와 더 빨리 연결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서 쪽에서 강남 가는 게 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KTX 여기에 이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원에서 오송까지. 오송은 세종시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 갈 때는 오송으로 KTX역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고요. 그리고 미래라는 컨셉은 이제 이 지제역 자이라는 부분이 쌍용 자동차의 인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평택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인시티 안에 산업단지 안에 또 이제 뭔가의 기업체들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쌍용 자동차가 있고 거기에 이제 오산 쪽에 저기가 있죠. 오산이 아니고 진이 쪽에 LG전자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하는 도시예요. 평택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있고 기업을 할 수 있게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는 평택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이슈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 부분은 그냥 요즘에 이제 신규 아파트들의 이점들을 다 얘기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하 주차장에 이제 사각지대가 없는 어안렌즈를 적용했대요. 사각지대 해소하는 어안렌즈를 적용하여서 주차장의 안전과 편의성을 강조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CCTV. 근데 이제 화소수가 중요하겠죠. 이게 사방팔방 다 보여주기는 하는데 화소수가 낮으면은 정확하게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화소수 만약에 이제 최초 입주 그러니까 계약하신 분들 내가 공급계약서를 발행하고 계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화소수에 대해서 입주자 뭐 예정 입주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 보셔야지 나중에 불이익을 안 당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지금 당장 화소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2년 뒤에 입주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소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좋은 거예요. 2년 후에 그 화소수가 그대로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최상의 화소수로 해줘야지만 나중에 돼도 그 화소수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소는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전소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거죠. 화재.
이게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그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까지 같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디서 저기 매스컴에서 보니까 일반 우리 소화기로 이거를 끄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게 이제 배터리 그 상황이 밑에, 차 밑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깔려 있다 보니까 소화기 갖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량의 물이 필요하니까 이 충전소 옆에는 소화전이 그 물로써 하는 소화전이 항상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더 넓은 주차 공간 2.5m 이상. 요즘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세 대 되고 네 대 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선에 너무 빡빡하게 돼서 문도 못 열 정도인데 조금 넓은 주차 공간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을 보여드리면 차량 인식, 주차 관제 시스템, 입주 차량은 번호 인식과 빠르게 통과. 이거는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에 LED 조명. 평소에 20% 밝기를 유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요즘 추세는 좀 환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주차 위치 확인 시스템, 주차 유도.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간 비었다고 이렇게 초록색 불 들어가고 이게 주차돼 있다고 여기에 빨간색 불 들어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주차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있으면 좀 편하실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더 저기 한 건 지하 2층까지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1층에 가능한 주차 대수, 그게 확인이 되면 더 좋겠죠. 왜냐면 1층에 계속 뺑글뺑글 돌다가 주차될 데 없으면 2층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아예 주차 대수가 확인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 비상콜 버튼. 상시 벨을 누르면 경보음이 발생돼서 이제 알려주는 이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특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차 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앞에 그 대수가 좀 표시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두 가지 팁 드렸죠. 이거 화소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 대수 표시하는 거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그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이제 시스템은 전력 회생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릴 때 생기는 에너지까지 버리지 않고 전력으로 바꿔주는 시스템. 어우, 괜찮은데요? 고효율 LED 조명. 전 세대 LED 조명 이제 논다는 그 소린 거고. 그 다음에 일괄소동. 이거는 우리도 있잖아요, 지금. 일괄소동 스위치. 이거는 있으니까. 홈네트와 연결하는 일괄소동, 가스차단, 이런 거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기밀성, 단열 창호. 진짜 창호 부분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냉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신재생 뭐 에너지로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또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빗물 활용 시스템, 빗물 저수지에 모아둔 빗물을 조경 용수로 사용해 공동 수도료까지 절감한다. 이거는 요즘 신세대 아파트들은 거의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이거는 수서벌지구 안에 있는 태양광 아파트 주택들은 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절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드린 거고, 다음은 보여드릴게요. 엘리베이터 방범 핸드레일. 핸드레일 끝부분에 비상호출 버튼을 배치해서 비상시에 방제실과 신속하게 연결을 해준다는 거. 이거는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적외선 감지기. 1, 2층. 적외선 감지기를 통해서 1, 2층 설치해 외부인 침입 차단을 함으로 저층 세대도 안심하게 외출 가능하겠다. 이거 뭐 어차피 CCTV 그런 부분인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CCTV를 다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기 경보 시스템, 방범형 도어 폰, 그 다음에 자동식 소화기.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파트 정말 좋은데요? 무인 택배 시스템 동별 설치. 이거는 기존에 저희도 있거든요. 이런 동별 설치해 놓은 거. 이거 자이 스마트 패치. 무거운 물건을 든 채로 키를 갖다 대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연동만 해놓으면 저절로 열리는 이런 부분이 돼요.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그 키를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연동시켜 놓으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구만. 아직 구아파트라. 시스클라인 유상 옵션이래요. 이거는 시스클라인이라고 그래서 창문을 열지 않고도 자동으로 환기와 공기 정화가 가능한 차세대 환기형 공기청정기 시스템. 여기에 이제 공기청정기를 좀 달아주는 것 같아요. 이게 유상 옵션이니까 돈이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또 보여드리면 지하 및 1층 엘리베이터 홀 시스템 에어컨. 지하 및 1층 엘리베이터 홀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서 365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겠다라는 말. 차세대 환기 시스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가면 갈수록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건강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다루는 것 같아요. 다음엔 청약 일정을 보여드릴게요. 청약 일정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확하게 나온 건 없고 특별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거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민영 주택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분양 소장님이 알려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세요. 보시고서는 실수 없게 당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요는 특별공급 유형별로 자격이 있는 분, 각각의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청약 가입 일정은 6개월 이상인 분, 노부모 생애 최초는 24개월, 청약 가입 기간이 있어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무관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여야 돼요. 분양권도 포함이 되고 일부는 제외는 될 수 있어요. 뭐 미분양했던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되는데 분양권도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예요. 저가주택이라고 해서 무주택자는 아니에요. 주택은 주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주택자. 과거 특공 당첨 사실이 없는 분. 이건 세대로 가요. 세대주가 아니고. 그래서 과거 특별 공급이 없는 분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청약금 들어가면 아예 청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들어갔다가 실망하지 마시고요. 됐던 사실이 있으면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아닌 세대. 재당첨 제한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번에 지제역 앞에 더샵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는 5년이라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있어요. 5년 후나 가능한 거라서 각각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1순위 자격 충족 시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고. 특별공급 당첨 시 1순위는 제외가 되고 1순위 자격도 있고 특별 이거 공급에 대해서도 자격이 있으면 두 개를 다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고 특별공급증 한 개 유형만 신청 가능. 자격 충족 시에도 기관 플러스 신혼부부 전부 부적격이 돼요. 이거 두 개를 다 넣으면 다자녀 신혼부부 전부 부적격이에요. 다자녀 신혼부부인데 다자녀 하기야 뭐 7년이니까 신혼부부를 7년으로 보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분씩만 아기가 있어도 뭐 다자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중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특별공급 공통사항 및 유형별 개요. 청약 자격은 각각의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기본 자격은 이제 이 부분인 거고 주택 수요는 무조건 무주택 수요. 그 세대원 전체예요. 그리고 기관 추천은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은 자. 신혼부부는 신혼기간 7년 이내 혼인 기간 중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자. 다자녀 가구는 미성년자 자녀 만 19세 미만 3명 이상. 태아나 입양 포함을 한다. 태아도 포함하다 보니까 그 저기를 했잖아요. 그 거짓 임신 사실로 해가지고는 이번에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막겠다는 거고 입양 부분은 입양해도 내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인 거고 생애 최초는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 세대원 전체예요. 혼인 전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여부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혼인 전에 결혼하기 전에 내가 주택이 잠깐 있었어요. 잠깐 있었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결혼할 예정이면서 이거를 이제 없앴죠. 그러면은 무주택자잖아요. 그래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니까 이 부분이 해당이 되니까는 생애 최초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부모 부양은 만 65세 이상 피부양 직계 존속을 만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이거는
거의 제가 부양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그 자녀분들은 부양을 하는 게 아니고 캥거루족이 아닌가 싶어요. 부모님 밑에서 거주를 했던 것 뿐인 건데 부양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약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무주택 세대 주만 생애 최초나 노부모 부양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세요. 이 부분. 청약통장 종류는 요즘에는 이제 종합저축이니까 청약예금하고 부금까지. 그 다음에 청약통장 요건은 가입 후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청약통장 24개월 경과, 여기 생애최초랑 노부모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되고, 청약 가능한 면적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597484는 일반 신혼은 가능하고, 다자녀는 597484 97까지 다자녀니까 조금 큰 평수까지 가능하고 생애 최초는 적은 평수, 중간 평수 33평형까지 가능하고 노부모 부양은 이제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입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 예비 입주자 300%를 이제 접수를 받는 것 같아요. 예비 입주자.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저기 하겠죠. 그리고 기타 사항은 이제 요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분양권도 주택 소유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 또는 청약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속 바뀌니까. 그리고 무주택 구성원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고 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하고요. 배우자의 직계비속, 전혼인자예요. 전혼자녀, 전에 혼인했던 자녀까지 이제 주택 공급 신청자와 동일하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택 공급 신청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원, 세대의 범위 확대로 동거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 무주택 구성원이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청약 시 세대원 판단 기준은 형제, 자매는 비세대원이에요. 형제, 자매. 내 신랑의 형제, 자매는 비세대원. 나의 형제, 자매는 비세대원. 나의 자녀는 세대원. 이렇게 해서 세대원이고 그러니까 저로 봤을 때 시엄마, 시아빠는 세대원. 우리 엄마, 아빠, 친정엄마, 친정아빠도 세대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세대원. 형제, 자매는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있다. 기관 추천을 누르면 기관 추천에 대해서 이제 상황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거는 꼼꼼하게 기관 추천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다자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유형별이나 공통사항들 그 다음에 신청 시 유의사항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나중에 불이익을 안 당하시려면. 그래서 요거 읽어보시고 신혼부부가 요번에 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셔서 이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소득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부모 부양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셔서 꼼꼼하게 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바뀌었던 게 생애 최초도 좀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제 꼼꼼하게 유의사항도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해요? 말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평택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요. 고덕신도시 안에는 지금 뭐 호가이지만 아직까지 네이버에 뭐 등재되어 있는 아니면 KB 국민은행 시세에 나와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제 매물 접수를 하잖아요. 접수를 할 때 33평 기준으로 9억 5천에서 10억 정도 나와요. 전세가율은 3억 5천에서 4억 정도. 근데 매물이 없어요. 입주할 물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전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이 저는 너무 감사하죠.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다 올려놓으셨으니. 그리고 너무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입주할 아파트가 없으니까 많이 싫어하시겠죠. 좀 요즘에 많이 귀가 좀 간지러우실 거예요. 하도 이제 말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제 입주가 가능하지 않고 예전처럼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이 뭐 거의 3, 4억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입주할 아파트도 없고 내 집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일단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청약을 좀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청약을 해야지 되는 상황 같아서 청약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청약을 하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청약을 해야지만 조금 금액적이나,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투자는 아니지만 상승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을까. 실거주라고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청약하세요. 청약하시고 청약 요건이 되신다면 뭐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난 청약 요건도 안 되는데 저렇게 떠들고 있다고 부동산 다이어리는. 근데 청약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하세요. 이건 그 위치가 산업단지 앞에 있다고 해도 어찌됐든 간에 자이잖아요. 자이다 보니까 청약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이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뭐 청약홈에 들어가서 청약해야 되고 뭐 점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모르시면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제가 이제 성심성의껏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말씀드릴게요. 여기 부동산 다이어리 있으니까 이걸로 전화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셔야 돼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